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발표됐습니다. 국방부 안규백, 통일부 정동영, 여가부 강선우 의원 등입니다. 면면을 짚어보겠습니다.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양자 구도가 유력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미리 전망해보겠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를 고발하고 검찰이 이 사건을 하루 만에 배당해 논란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하는지 토론하겠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고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개 부처의 장관 후보를 지명했습니다. 이번 인선에 국정 방향이 잘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부 1, 2차관을 역임하며 양자 외교와 다자 외교 모두의 경험이 풍부합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보다도 풍부한 경험과 한반도 평화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인물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64년 만에 문민국방부 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이 가장 큰 리스크인 만큼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는 경제 통상 전문가인 조현 후보자가 지명됐습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정동영 의원을 지명한 데에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가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면서 김정일 위원장과 독대한 경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 출신이 아닌 안규백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건 불법 계엄에 동원됐던 군을 확실하게 변화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한편 의외의 인사도 눈에 띕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경북 안동에서 삼선 국회의원을 역임했습니다. 지역과 이념을 넘어서 특별한 희생의 특별한 보상이라는 보훈의 의미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끌 것으로 기대합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되었습니다.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기회를 부여하고 성과와 실력으로서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경북 안동 출신 전직 한나라당 의원을 인선에 포함하는가 하면 전임 정부의 장관도 실력이 좋고 방향이 맞으면 계속 쓰겠다면서 유임을 결정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 장관 후보자 11명이 발표됐습니다. 눈에 띄는 인사들이 꽤 있습니다. 네 분의 패널은 어떤 인사들이 특히 주목이 되는지 한 말씀씩 짧게 들어보죠. 먼저 서영주 의원님. 네네. 일단 전반적으로 보면 기업가들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좀 알 수 있고요. 그동안 개인적 정치적 어떤 인맥을 좀 토대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졌는데 전혀 그런 인연들을 고려하지 않고 실용, 예. 그다음에 비관행, 그리고 통합 이 세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인데 저는 눈에 띄는 것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일단 지명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지금 현직 철도 기관사시고요.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는데 오늘도 따지고 보면 철도를 운행하던 그런 후보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현재 이 노동관계라든지 전반적인 고용노동부의 어떤 그 장관의 인선 자체가 정치인이나 노동계에서 뭔가 좀 일을 했던 사람들로 채워져 왔는데 이번에는 저는 이 현직 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장관에 발탁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파격적인 인사다. 저는 네. 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저는 전반적인 그 평가를 하자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를 들어서 송미령 장관 같은 경우 유임한 거, 그거는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인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할 건 없고 포인트는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해석이긴 한데
권오을 의원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수를 끌어안는다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지만 또 본인의 고향이 안동이잖아요. 예. 거기도 좀 챙긴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본인은 내년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부산에서 다선 의원으로서 지금 해수부 이전이 굉장히 큰 아젠다잖아요. 그거를 책임지고 맡게 되면은 부산의 민심 또 내년에 지방선거까지 좀 겨냥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아까 송미령 장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해서 전반적으로는 그 정치인도 한 6명 들어간 것 같고 그거는 뭐 사실 우리가 그 청문회를 하게 되면은 국회의원 아니면 전직 국회의원들이 좀 더 유리하다는 그런 관행이 있지 않습니까? 인식이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예. 것도 고려를 한 것 같고 배경훈 그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전문성을 좀 살린 것 같은데 그분이 이제 앞으로 과학기술 이 분야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해서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월드컵에는 신인 발굴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선수를 데리고 나갑니다. 국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인물, 신인도 좋습니다만은 검증되고 과거의 전력이 있어서 바로 일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정동영 장관이 전에 통일부 장관도 하셨고요. 안규백 의원도 국방위원장 출신입니다. 네. 그리고 송미령 장관은 전 정부의 장관 출신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특별히 눈에 띄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권오을 의원도 뭐 국회 사무총장까지 하셨으니까 충분한 역량이 검증된 분입니다. 즉 이것은 뭐 정치적 고려도 있고 통합적 이미지도 중요합니다만은 당장 바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라는 실용주의 정신이 가장 첫 번째 덕목으로 저는 선택의 기준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번에 이제 계엄 이후에 대선이 있었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이 군 출신이냐 아니면 민간인 출신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이 됐습니다.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4선이거든요. 근데 국방위 간사도 하고 국방위원장까지 했습니다. 대체로 국방위원장, 국방위에 들어가는 분들이 대권 주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초선 재선들이 그다지 그렇게 선호하는 지역은 아닙니다. 상임위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그쪽에서 전문성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민간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됐을 때 그렇다면 군을 제대로 지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는데 민간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어떤 국회의원 상임위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에 대해서 그립감을 잡을 수 있으면서 또 군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배정한가 아닌가 싶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국회를 출입할 때 안규백 의원과 여러 얘기를 해봤지만 당내에서도 이게 평민당 1기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당직자들도 잘 소통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인품이 좋은 편으로 제가 좀 알고 있어서 그 인사가 좀 저 개인적으로나 아니고 그리고 계엄 이후에 이루어지는 계엄 이후에 이루어진 대선 이후에 이루어진 국방부 장관 인사로서는 적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 후보자가 특히 눈에 띈다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미국은 문민 통제를 원칙으로 삼고 있어서 민간인이 주로 국방장관을 역임을 하고요. 또 영국도 전통적으로 민간인이 맡는 게 원칙으로 돼 있고 또 독일도 전범 국가잖아요. 따라서 정치에 군이 개입하는 것을 극도로 우려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주로 민간인 출신이 국방장관을 하는데 이번에 첫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탄생할지 주목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덧붙여 제가 좀 예. 설명을 드리면요. 군이라는 것이 군 행정이 있고 군 지휘가 있습니다. 군 지휘는 합참 의장이 가지고 군 행정은 국방부 장관이 가집니다. 근데 과거에 김용현 장관 시절에는 군 출신이란 말이에요. 군 행정을 할 사람이 지휘권까지도 장악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래서 계엄 당시에 합참 벙커까지 간 겁니다. 즉 군 행정과 군 지휘가 일치되면 쿠데타 위험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분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방산 산업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인 출신으로서 방산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국방부 장관이 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런 측면도 강조된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짚어보고요.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는데 출마 선언문을 읽는 중에 울컥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저 박찬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도전합니다. 늘 제 곁에는
이재명이라는 큰 나무가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박찬대가 이재명의 곁을 지켜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당에 부여된 과제들을 척척 완수해내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표결에 불참한 야당 의원 이름을 박찬대와 여러분이 함께 외쳤듯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이 벅찬 길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 울컥하는 장면이었고요. 정청래 의원은 15일에 이미 출마 선언했는데 그 발언도 준비가 돼 있거든요. 함께 들어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정치의 방향과 속도가 맞는 동지이자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최고의 당정대 관계로 정부와 대통령실과 호흡을 맞추겠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는 수석 최고위원으로 이재명 대표의 가장 지근거리인 옆자리 짝꿍으로 이재명 대표를 곁에서 지켰고, 제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열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십시오. 네, 연이어 들어봤는데 공통되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의 곁을 지켜줬다, 지켜줘야 한다, 지켜왔다 라는 점을 양쪽 다 강조하고 있어요. 일단 새 정부 첫 여당의 대표라는 점은 상징성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집권 여당의 일기 지도부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두 분 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옆에서 이 당대표 역할을 도왔던 분들인데, 제가 가만히 보면 이제 우는 포인트가 달라요. 박찬대 의원이 이제 뒤늦게 출마 선언을 했는데 출마 선언하면서 울컥했고, 예, 최근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봉하마을에 가서 울컥하고 라는 어떤 우는 포인트가 다르긴 한데, 사실상 두 분 다 이재명 대통령을 누가 더 잘 지지하고 지원하고 건전한 당정관계를 이끌 수 있느냐는 부분에서 당원들에게 지금 호소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역시 출마선은 좀 늦게 하는 게 낫겠다. 예. 왜 그러냐면 먼저 해버리면 이게 좀 빈 곳이 보여요. 그걸 보완해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출마 선언을 했는데, 제가 주목하는 점은 오늘의 어떤 그 자료화면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관계성과 본인들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있지만, 박찬대 의원은 정청래 의원이 하지 않는 부분을 오늘 채웠습니다. 그게 어떤 대목이냐면, 앞으로 집권 여당이 민주당은 이런 길을 가겠다. 그 비전을 제시했어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 문구가 있습니다. 독선과 조급함으로 될 일도 안 되게 하진 않겠다. 그리고 개혁의 중심에 서겠다. 예, 통합과 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옆에서의 지지 플러스 민주당 집권 여당으로서의 어떤 비전을 동시에 보완해서 메시지를 던졌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늦게 출발한 게 더 득이 되지 않았냐라고 네, 저는 좀 판단이 됩니다. 예. 양자구도인가요? 아니면 더 출마할 후보자가 있을까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서영주 대변인이 말씀을 굉장히 논리정연하게 잘 하셨는데, 저도 동의가 되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야당의 대표이든 여당의 대표이든 정당 대표는 국가 지도자급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대통령을 보좌하겠다, 잘 되도록 하겠다 이상을 넘어서서 예, 자기 정체성을 보여줘야 됩니다. 정치에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로서의 안목, 그다음에 노동과 복지 등 사회정책으로서의 구조적 시스템, 이 정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즉, 나는 국정 운영의 내 방향도 갖고 있고 내 방향을 가지고 대통령을 지원하거나 여당이지만 때로는 다른 목소리도 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의 목소리가 살짝 좀 다른 측면이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저는 경쟁을 해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내가 관리형이냐 아니면 차기 지도자형이냐 이런 부분들도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다면은 여당은 또 청와대의 종속품이 된다. 이런 야당의 비판을 받을 수 있거든요. 분명히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어느 정부든 첫 취임하고 나서 첫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하고 좀 뭐 물리적으로든 뭐 아니면 여러 뭐 심리적으로든 거리가 가까운 인사들이 되지 않았나요?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도 보면은 찐명 경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예. 두 분 다 내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가깝다. 뭐 이런 식으로 캠페인을 하시는 것 같은데 노골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대표되는 게 좋고요. 아, 그래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박찬대가 훨씬 낫겠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두 분의 저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제 그 방향성이 나오는데 정청래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싸우겠다잖아요. 싸우겠다는 말은 야당 대표로 나왔을 때는 그게 가능한데 지금 정부 초기에 거대 여당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여당 입장에서 네. 싸우겠다고 나오는 거는 글쎄요, 여당 당대표로서 국민이 보기에는 저는 별로일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야당에서는 좀 힘들더라도 정청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더 좋을 것 같고 네. 박찬대 의원은 비록 박찬대 의원도 사실은 뭐 지난 몇 년간 지난 1년간은 굉장히 뭐 잘 싸워왔죠. 야당의 원내대표로서. 근데 조금 더 여당의 당대표 같다는 그 평가를 받을 만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의 지금 선언문만 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선거를 치룰지는 모르겠으나 찐명 경쟁이라는 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난번 두 번의 야당의 그 뭐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보다는 좀 더 재미있겠다. 왜냐하면 지난 두 번은 사실 재미는 없었거든요. 너무나도 결정되어 있는 결과였기 때문에 그런 예.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요번에 야당 대표가 아니라 여당 대표를 뽑는 거 아닙니까? 이게 국민이 중심이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뻔히 보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키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결국 본의 아니게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내재적 접근,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에서 봤을 때 박찬대 의원이 난지 정청래 의원이 좋은지는 본인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싸우는 사람보다는 지키는 사람이 더 나을 수 있다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제가 볼 때는 박찬대 의원이 전략을 나름대로 잘 세운 것 같은데 원팀이라는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곧 이재명이 정청래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앵커링 효과가 있거든요. 정청래 의원 입장도 앵커링 효과가 있습니다. 예전에 정청래 의원 같을 때 이재명 대통령을 예전에 어떻게 봤는가. 지금 이른바 왕수박 논란으로 그런 얘기가 돌지 않습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말하면 항상 뭐 분란이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전에 지금의 현직 대통령인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때 정청래 의원은 상대적으로 정치적 어떤 포지셔닝이 위였습니다. 지금이야 대통령과 당대표 도전하는 사람이지만 예전에 그 어떻게 보면 바라보는 시선이 기준점이 있다는 거죠. 그에 비해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같이 호흡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번에 전당대회 때 왜 정봉주 후보가 1등을 하다가 4등 밖으로 밀려났나 그 입장은 이재명 당시 대표 입장에서는 최고위원 중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전투력은 분명히 정봉주 후보가 있겠지만 자기와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라는 어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봉주 후보와 결이 같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정청래 후보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때 김민석 후보가 지금의 박찬대 의원 같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당 밖에서 보기에는 벌써 두 정치인들의 뭐랄까 경쟁이 조금씩 치열해진다는 느낌을 받는데 당 안에서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 안에서도 당연히 치열할 수밖에 없죠. 어떤 선거든 간에 팽팽하게 붙지 않으면 그건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지층이 있는 것이고 그 지지층 내에서도 선호하는 어떤 후보자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존재하지 않으면 경선을 치를 이유가 없습니다. 의원들도 이미 좀 정리가 됐나요? 뭐 어느 쪽을 출마 지지한다고? 선언할 때 뒤에 서 있는 의원들이 그 후보자를 예. 지지하는 의원들이에요. 예. 뭐 그거를 뭐 나쁘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또 당내에서도 원내대표 선거를 할 때도 표가 갈리듯이 당대표 선거를 하는데 당연히 갈리죠. 그거는 뭐 그 특이한 현상도 아니고 우려할 것도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선거라는 것들이 과열될 수는 있으나 최소한 상대가 내가 뽑고 싶지 않은 후보라 할지라도 비방을 하거나 어떤 혐오적인 발언을 통해서 상대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한 팀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끝나서도 그 앙금이 남는다면 당이 정말 새로운 일기 지도부가 집권 여당으로서 탄생했는데 그 앙금을 처리하는 데 시간을 낭비해요. 예. 지금 뭐 대통령 지키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의 소리죠. 당원 100%로 전당대회를 치렀던 국민의힘이 할 소리는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최소한 55%의 당원과 대의원 15%, 국민의 30%의 룰을 가지고 그 안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 혼란한 내란의 시대를 정말 빨리 걷어내고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국정의 성공을 위한 호흡을 누가 더 잘 맞추느냐 예. 라는 거에 방점을 두기 때문에 지금 초반에는 좀 열기가 과열돼서 뭐 상대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공격들이 좀 덜어 보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박찬대 의원이 싸우지 말고 우리 건전한 경쟁을 하자라고 당원들에게 당부를 했기 때문에 다소 좀 과열되더라도 마음에 앙금이 남는 그런 경쟁들로는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좀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원 100%로 당대표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의 이른바 왕수박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상대를 공격할 때는 그런 아픔을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정청래 의원도 본인이 왕수박 논란에서 그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좌표 찍어서 공격당하는 그런 게 얼마나 위험하고 정당사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본인이 좀 느끼는 어떤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도 세고요. 정치도 잘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알아서 지키십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당시에 추미애 당대표나 이해찬 당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지키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 당이 할 일이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찾으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대통령과 가깝다, 친명 경쟁 이런 거 하실 필요 없다고 보고 나는 통합적으로 하겠다. 아니면 나는 급진 개혁파로 가겠다. 노선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저는 당원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선거는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겼다는 뜻이 아니라요. 지지자들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정치 역정을 보고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네. 단기간에 선거운동 기간 보고 선택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 선거도 후보 등록하면 바로 끝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과잉 비판해하고 과잉 비난해가지고 서로가 나중에 얼굴 보기 힘든 이런 상황은 연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치 역정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쭉 짚어드릴게요. 박찬대 의원은 이번 대선 말고요. 지난 대선, 그러니까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캠프 수석 대변인을 맡았었고 2022년 보궐선거 당시에는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는 최고위원, 또 2기 체제에서는 원내대표를 지냈고 이번 대선에서 상임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대표 1기 때 수석 최고위원을 했고요. 비상기업 탄핵 정국에서 국회 법사위원장 맡은 건 다들 기억을 하실 거고 또 탄핵소추위원장을 맡으면서 헌재에서의 그 탄핵 심판 과정도 쭉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대선에서는 광주 전남 선대위원장으로 선거에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입니다. 자, 이 정도로 짚어보고요.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금 여야의 얘기도 다르고 주장도 다르고 부딪히고 있습니다. 일단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민생을 위한 정치 복원을 대통령께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그 첫 과제로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할애하는 헌법 원리의 복원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쉽게도 긍정적인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낸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청래 아직까지는 법사위원장이죠. 임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에 법사위를 열어서 주요 법안들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혀놓은 상태입니다.
아마도 상법 개정안 추진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시급한 현안 처리할 법안이 많다라고 해서 법사위 차원에서 일단 최대한 처리하고 마치겠다 이런 입장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사위원장직은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민주당이 한 번 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주장들이 부딪히거든요. 어떻습니까? 룰이 없습니다. 룰이 없어요. 네, 송원석 대표가 헌법을 이야기하는데 헌법 원리가 견제와 균형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수결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다수결의 원칙이라면 다수당이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사실 보통 이제 임기라는 것이 2년 단위로 바꾸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1년이 남아 있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주고 싶어도 못 주겠어요. 이 내란 세력들과의 연결고리가 아직도 끊어지지 않았고요. 윤석열 정부 당시에 수많은 거부권을 남발하는 데 있어서 그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역할을 했는가? 민생 아예 파탄지경이고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자기 목소리 한번 낸 적 없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상법 개정이든지 양곡관리법이든지 이거요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에 찬성자들 많습니다. 실제로 자율투표하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그 법안들입니다. 근데 대통령 하나 때문에 윤석열 때문에 전부 다 거부권했던 거 아닙니까? 즉 윤석열 내란 세력으로서 민생을 팽개쳤다라는 본인들의 정체성을 극복하지 않는다면은 국민을 보고 정치하는 입장에서 주기 어렵다.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봅니다. 예, 룰이 없다. 어떻습니까? 이재용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자면 의원님. 예. 계엄 관련해서 모든 것들은 이제 계엄을 원죄인 거죠. 계엄 때문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말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된다면 뭐 환원주의적 사고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화와 타협이 있고 여야의 협치가 있겠습니까? 물론 계엄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그걸 바라보고 탄핵에 대한 입장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모든 일에 있어서 기준점으로 잡아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더 이상 어떤 얘기가 필요할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게 보면 관례라는 게 있습니다. 이 관례는 법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 특히나 의회 정치는 법에 더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질 만큼 어느 정도의 여백이 필요합니다. 근데 수적 의회에 있어서 너무 일방적으로 하다 보니까 정치가 일종의 설 곳이 없었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법사위는 뭐냐면 2004년부터 17대부터 1당은 의장을 했고요. 2당이 법사위를 가졌습니다. 이번에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의장을 가져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민주당이 말씀하시는 게 야당이기 때문에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법사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다면 임기라는 형식적 논리를 떠나서 권력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여야가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어떤 법사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입법 권력을 다 가지셨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본인들이 필요한 어떤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안 하실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일사천리대로 갈 텐데 야당이 주장하는 법안이나 어떤 의견들은 법사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묻힐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떤 현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야당에 대해서 협치의 대상으로 본다면 이 법사위에 대해서 좀 더 논의의 테이블로 좀 끌어와서 큰 차원에서 어떤 양보를 해주신 것도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관행상 제2당이 맡았다 법사위원장을. 그러니까 이제 여야 공수가 바뀌었어요. 당시에 국민의힘 여당일 때는 국정의 안정을 위해서는 법사위원장은 우리 국민의힘이 해야 된다. 그렇게 예. 주장했던 적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상 서로 간의 어떤 관행을 내세워서 이 법사위원장을 나눠 먹자라는 것보다는 국정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관행이 잘못됐다면 고쳐야죠. 그 관행이 잘못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직 정치를 함에 있어서 입법이든 행정이든 국민들이 조금 더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것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데 저는 사실상 아이디어를 내자면 전반기에 2년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2년을 하되 후반기에 저는 국민의힘한테 주는 게 민주당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만 1년 뒤에 지금 1년의 회복의 시간 2기 때는 통합의 시간이 되기 때문에 법사위를 그걸 가지고 지금 싸우지 말고 후반기 때 국민의힘이 하시오. 예. 얘기를 하면 더 이상 안 싸울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조건부입니다. 법사위를 상호 기능을 없애고요. 자꾸 심사할 수 있도록만 딱 둬서 자 자꾸 심사하는 법사위를 줄 테니까 받으시겠습니까?
했을 때의 국민의힘의 태도를 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법사위라도 받겠다? 그러면 드리지요. 근데 대놓고 발목 잡기를 하겠다고 법사위만 달라고 하는 것들은 이건 국정을 방해하겠다는 의도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힘에서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머리를 맞대고 법사위를 진짜로 자꾸 심사만 해서 상임위들이 올라오는 법을 그냥 그 법사위에서 막지 말고 통과되는 법사위라면 저는 국민의힘한테 드리고 통합과 협치의 길로 나서는 게 좋을 것 같다. 예.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다수당이 모든 상임위 상임위원장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해오다가 몇 년 전부터 그거를 바꿨죠. 견제와 균형, 그리고 정치, 회복, 뭐 이런 취지에서 좋은 취지에서 그 상임위원장을 서로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석수대로 좀 비례해서 네. 그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지금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뭐 야당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견제 기구입니다. 저희는 뭐 상원 하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상원의 기능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국민의힘은 너무나도 원죄가 크니까 그것까지 맡길 수 있느냐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뭐 여러 번 겪어왔지만 권력이 과도하게 어디 한 군데 치우치게 되면은 거기에서 꼭 부정부패를 떠나서 과도한 자신감이 생기고 그거에 대한 견제 기능이 아예 없을 때는 그것이 취지는 좋을 수도 있지만 국민한테 잘못되는 그런 정책으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 그 야당의 이런 의견을 존중될 수 있는 기능적으로 그거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사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소영저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맥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를 들어서 1년 남았으니까 전반기에는 민주당이 하고 후반기에는 그럼 국민의힘이 해라 라는 그런 어떤 상호적인 그 합의가 있다면은 저는 사실 첫해 그냥 민주당이 다 하도록 냅두는 것도 저는 국민의힘이 지켜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예. 합니다. 제가 조금 말씀드려야 돼요. 원죄를 이야기하시는데요. 원죄가 아니라 그 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야 대통령과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야당 대표가 면전에서 대통령 끝나고 난 뒤에 재판 받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민생 경제 문제 해결하자고 하는 자리에서 정쟁하겠다, 발목 잡겠다라고 야당 대표가 와서 선언한 거예요. 예. 이런 당에게 법사위원장 어떻게 줍니까?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하더라도 행정부 견제할 수 있어요. 원래 국회라고 하는 것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행정부 견제해야 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견제 못 해가지고 정권 뺏긴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생각한다면 민주당도 저는 이재명 정부가 잘하겠지만은 선소리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누가 더 잘할 것인가? 좀 법사위원장 민주당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계속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죠.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김민석 총리 후보자 발목 잡기에 검찰이 참전한 뜻을 비췄습니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국민의힘이 포문을 열자 고발이 이어지고 고발장이 접수된 지 불과 하루 만에 검찰이 수사부서에 배당한 것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전선이 검찰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김 후보자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자 바로 그 다음 날 검찰이 사건을 부서에 배당을 한 겁니다. 이틀 뒤 국민의힘에선 김민석 후보가 청문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역대 국무총리 후보자 중 검찰 피의자 신분은 처음일 것입니다. 그러자 민주당에선 국민의힘과 검찰이 합작 공세를 한다는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후보를 고발해서 사건을 걸어놓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발빠르게 움직여서 장단을 맞춰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유체이탈 화법은 또 처음 봅니다. 국민의힘이 김민석 후보자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처음 운운하면서 김민석 후보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양 기자회견을 한 것인데 짜고 치는 고섭도 이 정도로 대놓고 하면 욕먹습니다. 판이 돌아가는 꼴을 보니 기획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검찰의 참전으로
오히려 불공정 이슈가 더 커졌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에는 그토록 오랫동안 침묵하던 검찰이 새 정부의 총리 인선에는 신속하게 개입한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을 흔들려는 의도라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게 지난 19일입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20일 바로 하루 만에 형사 일부의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사건을 배당했다는 건 언론에서 수사에 사실상 착수했다라는 식의 표현을 쓰면서 수사 개시로 의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빠른 거 아니에요? 매우 빠른 것이죠. 이게 이 수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석연치 않은 부분들은요. 좀 이게 안 좋은 데자뷰가 그려지는 게 옛날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있을 시 조국 장관 청문회하고 비슷합니다. 조국 장관 청문회 의혹을 제기하니까 수사에 들어갔죠. 그때 기억하실 겁니다. 이 총리 후보자를 수사한다는 건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에게까지 보고가 돼서 승인을 받았다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도 청문회지만 신분 자체가 총리 후보자인데 검찰이 수사를 한다. 이걸 단순히 중앙지검에서 결정해서 할 수 있을 문제 같습니까?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가 임명했던 심우정 검찰총장의 의지가 아니고서는 이 수사는 착수할 수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국민의힘과 심우정 검찰총장 그리고 파면당에서 탈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보이고 있고요. 마지막까지 검찰이 본인들이 어떻게 쓰든 안간힘을 써서 이 정부와 맞서겠다는 그런 의지들을 보여서요. 이 석연치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사의 어떤 고발장 접수에 있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겠으나 저는 의도된 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예를 들어 그러면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재산 형성 의혹이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이 고발장을 접수하면 하루 만에 수사를 착수할 겁니까? 이런 것들은 검찰이 고발인 조사도 없이 수사를 착수한다는 건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기획으로 보인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시각에서는? 기획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민주당이 여기서 그 정치적, 정무적으로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뭐냐면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제가 그 장관 인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하게 평가를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잘했다고 얘기까지 했는데 사실 국무총리 이 인선에 관련해서는 김민석 후보가 가지고 있는 의혹들 그리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셈법들 이런 것들이 국민 정서에는 맞지가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과정에서 50%를 넘었네 안 넘었네 그거에 대한 정치적 의미가 있네 없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총리 후보 그것도 첫 총리 후보가 이렇게 의혹이 많은 사람을 계속 데리고 간다는 거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지금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 나오고 있는 그 한 5억에서 한 6억 정도가 지금 해명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출판 기념회라든지 다른 부의금 이런 걸로 좀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현금을 그에 써버렸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식의 논리는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이해하기가 힘들죠. 왜냐하면은 다 월급 받고 월급 받은 거를 다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쓰는 게 정상적인 건데 대한민국에는 모든 일하는 사람들한테서는 주어지지 않는 그런 혜택을 받은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세금 탈루예요. 그거는 어찌 보면은. 그래서 저런 분이 그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감이 많을 텐데 왜 자꾸 저렇게 무리하게 인선을 강행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청문회의 해명을 지켜보고 판단하자. 이게 저는 정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서용주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생각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의 길로 가고 싶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인도 지금 내란 관련한 혐의가 있어서 수사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거에 조국 장관 때 장제원 의원 그리고 검사 출신의 주광덕 의원으로 기억합니다. 부인이 기소되면 장관직 사퇴하겠습니까? 질문 던지고 바로 기소가 됩니다.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 결국은 검찰과 야당의 어떤 기획,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왜 또 정치를 검찰의 입에다가 집어 넣으려고 하는가. 결국 국민의힘 바뀌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하다못해 주 공격수라도 주준희 의원에서 검사 출신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바꾸면 안 될까요? 자꾸 우리가 자라보고 놀란 갔으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주준희 의원이 앞서니까 자꾸 기획에 냄새가 난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국민의힘도 좀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예.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전직 대통령 시절에 대통령 부인에 대한 수사가 계속 늦춰지고 안 이루어진다라는 많은 비판들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오랫동안 했는데 그런 속도에 비춰보면 이 속도는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우선적으로 이제 배당을 받은 거 아닙니까? 배당을 받아서 검찰에서 뭐 압수수색 영장을 쳐가지고 강제 수사에 돌입한 건 아닙니다. 대체로 뭐 고발이 들어오면 배당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도리어 민주당이 이 부분을 굉장히 키우고 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김민석 후보자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떤 표현을 썼냐면 겁먹은 개가 더 크게 짖는다 이런 식으로 좀 비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고발이 들어오면 배당을 하고 고발인 조사를 하고 또 피고발인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고발을 하면 그런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피의자다 이런 프레임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 이렇게까지 비판을 했습니다. 별게 아닌데 굉장히 첫 피의자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어떤 프레임을 강화시킨 거 아니냐 해서 비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만났을 때 저는 두 가지가 조금 귀에 들어오더라고요. 하나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해명을 지켜보자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하나 제가 좀 들었을 때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본인은 털면 안 나올 것 같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게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요?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땐 김민석 후보자가 문제가 있는데 이게 당신도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는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야당으로서 이런 문제 제기하는 거 이렇게 하면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일종의 협박으로도 들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웃으면서 했다고 하지만 대통령이 수많은 어떤 권한과 권력을 가진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적절치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지도부에서 검찰을 오늘 직격을 했는데 일단 들어보고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 입장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이 김민석 후보자를 검찰에 고발하고 고발 하루 만에 검찰이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를 피의자로 만들겠다라는 모종의 확약이 국민의힘과 검찰 간에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들어올 정도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았는데 검찰이 먼저 움직인 겁니다. 국민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정치 검찰의 악의적인 의도입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2019년 조국 전 장관의 사례를 빗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전격 기소가 이루어졌고 결국 법무부 장관의 35일 만인 10월 14일에 사임하였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도 이와 판박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김민석 총리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조국의 강을 건너는데 실패했지만 김민석의 강은 건너야 합니다. 예, 자, 네 분께 똑같이 질문을 드리고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조국 전 장관과 판박이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이고요. 그때 검찰이 지금 검찰이 판박이냐 이게 민주당 쪽의 시각인 것 같아요. 먼저 서영주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보죠.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아주 공격을 혼자서 하고 있는데
그분이 검찰 출신이에요. 그분이 김건희 씨의 비호도 있고요. 02-800-7070 최혜병 사건과 지금 별로 크게 관련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친윤 라인으로서 승승장구한 검사 출신이 지금 현재 주장했던 바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심우정 검찰총장의 승인하에 지금 검찰이 총리 후보자 수사를 착수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의 배준영 의원과 그다음에 최수진 그 대변인들이 앞다퉈서 피의자 신분의 총리 후보자는 처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일련의 과정이 너무 기획스러운 어떤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금 봤던 그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조국의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검찰과 기획을 자백한 듯한 어떤 저는 뉘앙스라고 봅니다. 사실 조국 전 장관도 당시에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그래서 낙마했고 그러면 김민석 후보자도 지금 검찰의 수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똑같이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런 후보자는 처리하는 게 맞지 않냐. 예. 그러니까 저는 그 국민의힘이 너무 대놓고 실력 없이 기획을 펼치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거든요. 저는 이 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나고 나서 이거 그냥 허투루 넘어갈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어떤 검찰입니까?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대통령 배우자라고 해서 4년 동안 음성 파일을 확보하지 못했다가 고검에서 한 달 만에 그 음성 파일이 나오는 그 정도 수준의 검찰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수사를 4년 동안 안 할 수 있는 검찰인데 어떻게 고발장이 접수된 지 하루 만에 배당을 하는지 이건 너무나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 예. 우리가 찾고 있는 게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한 게 문재인 정부예요. 그러니까 자꾸 민주당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대에 그 시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민주당 내에서 제가 알기로는 반발이 많고 반대가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고 본인들이 서로 싸우고 나서 왜 지금에 와서 자꾸 그때를 비교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판박이가 아니냐. 그 프레임상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기엔 그래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김민석 총리 후보를 그냥 취소하면 돼요. 임명 철회요. 지명 철회를 예. 하면 되고 아니면 본인 스스로 관두면 됩니다. 그러면은 검찰 정치 검찰이라는 사람들이 정치적 검찰이 될 이유도 없고요. 어차피 조금 있으면은 검찰총장도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 새 정부가 시작한 이 마당에 저런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적인 굉장히 강하게 서로 부딪히는 모습을 굳이 이재명 정부가 시작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이거 자체가 너무나도 서로 간에 키워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재명 정부가 말씀하신 대로 만약 이게 기획된 거고 정치 검찰이라고 하면 그 프레임에 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일이 안 일어나려면은 철회하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글쎄요, 한 번 당한 프레임에 또 당하게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칙과 소수 의견의 존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수 의견을 존중할 때 우리 이제 통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독재는 아닙니다.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이 반영됐다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내란의 후예로서 또는 발목 잡기 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보인다면은 그냥 이거는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다수의 힘을 갖고 초반에 단호하게 저는 끊어내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그 부분은 전번에도 제가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 국민의 힘을 모두가 그냥 그런 내란의 후예 이렇게 해가지고 통으로 하시는 거는 그것도 저는 민주당에서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지금 어차피 내란 지금 특검도 받고 있고 결국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소위 말하는 친사고 때문에 조기 대선이 있었고 지금 민주당이 이겼잖아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 내부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원망과 비판이 매우 높습니다. 제가 어제 그 상갓집이 있어서 경북에 다녀왔는데요. 마침 안동이었어요. 갔는데도 그분들이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예. 원망스럽다고. 그런데 그분들 전체를 다 내란의 후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프레임상 국민의 절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내란의 후예라고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당이 지금 이겼고 여당이고
입법 권력, 행정 권력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 프레임으로 가는 거는 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을 보면서 좀 당혹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금 주진우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계속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검찰과 뭔가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제까지 그 청문 대상이 됐던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소명하거나 미안해서 사퇴를 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없었거든요. 예. 이게 어떤 방식이냐? 이재명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본인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됐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특검을 하겠다 민주당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좌표 찍어서 심판자 아니면 의혹 제기자에 대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결국은 심판자를 공격하고 게임의 룰을, 게임의 규칙을 바꾸는 게 어떻게 이게 민주주의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것 중에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정치 공세가 묻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검찰과 어떤 음모를 통해 가지고 황당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눈높이에서 맞지 않는 것을 저희는 야당으로서 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궁금해하거나 의아해하시는 분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야당에서 뭐 혹독하게 철저히 검증하는 건 야당의 역할이고 또 거기에 답변하는 거는 후보자가 해야 될 일인데 이걸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하게 만드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이런 과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뭔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라는 뭐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보면요. 민주당의 지도부나 의원들이 김민석 후보가 해명한 것에 대해서 같이 편들어 주시는 사람은 생각보다 없어요. 그 얘기 잘 안 해요. 김민석 후보의 몫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의 수사 의뢰가 되고 신속하게 검찰이 여기에 대해서 사건 배당을 내버리니까 이게 프레임이 짜여져 버린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민주당 지도부도 여기에 있어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대항하는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사회개혁 과제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란 말입니다. 검찰개혁에 저항하려고 하는구나. 또는 검찰 수뇌부가 내란에 공조했다라는 지금 의혹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감추려고 하는구나. 이거 결국은 내란으로 돌아가 버리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하신 것처럼 퇴행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까지도 내란 이야기를 끄집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란의 후예라고 저희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햇볕 정책을 통해 가지고 녹여낼 것인지 아니면 강한 압박을 할 것인지 이것은요 국민의힘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야당 대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 만나가지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누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야당이 정신 차렸다, 야당이 민생 챙긴다 이런 이야기 해주겠습니까? 바로 정쟁하자, 싸움하자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지 아닙니까? 예, 이종배 시의원은 당의 공식 입장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예. 그것도 그렇고 지금 자꾸 국민의힘을 끌고 들어오시는데요. 첫째, 기획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심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의심이라는 건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게 추정할 수는 있다고 봐요. 여당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거는 팩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바뀌어야 된다, 국민의힘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걸 기획했다는 걸 전제로 두시는 건데 저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만약 비판을 하실 거면은 검찰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걸 현명하게 정치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김민석이라는 후보를 빼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지금 강하게 부딪히고 해서 정치적 검찰 행위할 수 있는 명분을 민주당이 지금 주어주는지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공격수로서의 아니면 과거 행적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것도 뭐 여당이 가질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김민석 후보에 대한 부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석연치 않은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지적한 것을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지적하는 걸 나쁘다고 한 게 아니라 야당은 야당답게 당연히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 걸 찾아서 정말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뭐 결정적인 한 방을 흔들면 그게 이제 그 야당 의원답게 하는 거겠죠. 그런데 주진우 의원이 흔드는 거 보면 너무 겉핥기라서 사실상 나중에 내일 있죠. 24, 25일 날 청문회 과정 속에서 소득 지출에 대해서 증빙을 해버리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좀 지독해요.
조금 뭐 청와대 같은 경우도 청와대 석사의 같은 경우도 좀 이 어떤 비행 기록을 제출을 하면 이게 진짜냐 뭐 이런 식이에요. 사실 청와대 건도 민망해도 엄청 민망한 문제입니다. 청와대가 무슨 그 중국에서 이름 없는 뭐 어떤 삼류 대학도 아니고 제1회 대학이고 학위를 줄 때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증명했더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도북자란 말을 썼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써서는 안 된다. 총리 자격이 없다. 이런 꼬투리 잡기식을 가지고 국민들이 김민석 후보자가 자격 없는데 그럴까요? 그냥 본인들 사이에서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을 하고 스스로 그냥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그렇게 공분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소득과 지출의 문제도 이거 문제 있다. 이거 가려라.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그러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기다리셔라. 내가 청문회 때 상세하게 밝히겠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럼 기다리면 되는 것인데 검찰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아직 청문회를 다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고 그 수사를 받아서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이게 뭐 조국의 강을 건넜네. 피의자는 처음 봤네. 이러니 당연히 이게 뭔가 서로 짜고 치는 뭔가가 있지 않느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이 검증을 하려면 좀 실력을 키워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말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꾸 뭐 실력을 키워라 말씀하시는데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유죄를 대법원에서 확정 판정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불법 정치 자금으로 추징금도 2억 원과 7억 2천을 받았습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분이 강모 씨예요. 강모 씨는 2억 원 관련해서 추징금 1억 5천을 대납하시고요. 또 1억 원은 김민석 후보자가 미국에 1년 9개월 동안 있을 때 450만 원씩 1억 원을 준 분입니다. 근데 본인은 그냥 빌려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대법원이 보니까 이거는 빌려준 게 아니라 받았다고 준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고 또 이번에 그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떤 구체적으로 소위 말한 전과가 있고 또 석연치 않은 돈 문제가 있습니다. 아들의 아빠 찬스 문제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국민의힘은 실력도 없는데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언론도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야당일 때,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인들은 검증이고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문제 제기하는 거는 무턱대고 하고 정치 공세가 아니거든요.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팩트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팩트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청문회에서 김민석 후보자의 해명을 보고 그때 논쟁해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국민의힘의 지도부라든가 전반적인 분위기를 말씀드리는 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대통령 앞에서의 메시지는 어떻게 들리냐면요. 총리 인준 때부터 우리가 발목 잡겠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의 당선에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된 것처럼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서겠다. 또 그리고 우리 배후에는 극우화된 아스팔트 세력들이 있다. 이런 식의 자꾸 하나의 세력의 관계, 세력의 정체성 문제가 자꾸 저희가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A4 용지 꺼내서 읽었던 그 부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한 1분여 남았는데 쟁점을 조금 더 들어갈까 했더니 이재영, 서영주 의원께 30초씩 드리겠습니다. 내일 청문회 어떤 쟁점으로 봐야 될까요? 청문회에 있어서 가장 제가 실망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김민석 후보가 많은 것을 해명할 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지연 작전으로 인해서 참고인, 증인 한 명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협조가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송곳 검증이 될 수 있을지, 이게 어떻게 김민석 후보가 얘기하는 모든 것을 다 해명하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안 주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과거에 민주당이 생각했던 거를 했던 행동을 보면은 내로남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국민의힘 지도부가요, 실패한 지도부가 다시 들어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략이 실패했기 때문에 대선에 지고 총선에 지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뒤에 있었던 친윤 지도부인데, 그래서 전략이 정말로 어수룩하구나라는 겁니다. 사실상 협치라든지 본인들이 얻어야 될 게 있으면 첫 정부에 나름대로 손을 내밀 때 또 줄 거를 국민의힘이 줘야 되는데, 추경도 정치 추경이라고 반대해. 그다음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어설픈 검증으로 지금 서로 갈등만 초래하죠. 국정원장도요, 그 인사 채택안을 안 해주면서 또 어깃장을 놓잖아요.
거기에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A4 가져가서 물론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굳이 뭐 재판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예. 일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협치를 할 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작은 의석수로 그리고 말씀하는 원죄도 있는 상황에서 그 향후의 정치적인 어떤 돌파구를 국민의힘이 찾을 수 있을까요? 예. 최소한 하나를 얻으려면 두세 개는 버릴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영리하지 못한 투쟁 방식은 앞으로 국민의힘의 난관이 염려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대영 라이브의 간판 코너 단도직입을 시작하겠습니다. 월요일에 정치 고수 두 분을 만나는 날인데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개인 일정에 있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현안에 대해서 더 깊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나토 불참이 국익폭이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주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단 잘한 결정이냐 아니냐를 들어볼 텐데 저희 방송하기 직전에 보니까 일본의 이시바 총리도 불참하기로 결정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호주 총리도 지금 예. 참석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고요. 예. 그만큼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혼란스럽기 때문에 당초 이미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 터지기 전에 특히 미국의 이란 폭격이 있기 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작년에 갔던 뭐 우리가 업저버 자격으로 참여했던 회의라고 무조건 가야 된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이 방송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나토에서 나토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간의 군사 동맹 아니겠어요? 예. 근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핵심 국가들 간에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지금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소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확실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게 1년 전하고 지금 상황 매우 다릅니다. 트럼프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참여하고 안 하고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었고 대통령께서는 제가 보기에는 현재로서는 가는 게 별 실익이 없고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양자회담 성사 가능성도 높지 않습니다 지금요. 그리고 설사 양자회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주요 관심 사항인 한미 동맹 현안이라든지 또는 관세 문제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또는 예. 중동 전쟁에 대한 어떤 군사적 지원이나 이런 문제들이 더 우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 문제는 장기적 안목에서 우리가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굳이 나토까지 가서 또 이것도 멤버십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도 참관국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가 제한돼 있습니다. 발언권이라든지 회의 참여 이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는 G7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나토는 굳이 가는 게 꼭 실익이 있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예. 꼼꼼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의 정책이 뭐든 간에 그 결정이 옳으냐 그르냐보단 이후의 정책이나 외교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외교 실책이라고 또 국익을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는데 그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그 뒤에 일본 총리 불참 소식도 전해져서 네. 국민의힘의 성명 논평이 조금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IP4 인도 태평양 파트너 4개국 중 한국만 유일하게 불참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외교는 총성 없는 전쟁이며 연습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이 정부의 외교가 결국 말뿐인 외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 그리고 페이스북 보면 나경원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고의 패싱인가? 김기현 의원은 나토 불참 좋아할 나라는 북중러 왕따 외교라는 표현도 썼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외교 정책을 대미 자주파가 주도하겠다는 공개 선언이다라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저런 그 주장들을 했는데
다른 나라들 불참, 일본, 호주 등등 해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 민망할 것 같아요. 그런 예. 표현도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그 어떤 사안에 국민의힘이 좀 경계하게 해야 될 것은 이념을 넣어서 안 돼요. 예. 어떤 구체적인 팩트를 갖고 예를 들면 뭐 정부가 잘못하면 야당이 비판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보면 사실관계보다는 어떤 주장이나 관점에 따른 비판이에요. 프레임 잡기 위한 것도 있는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한미 정상회담 고의 패싱. 한미 정상을 누가 고의 패싱을 합니까? 지난번에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고의 패싱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러시아의 이 핵심은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일관되고 민주당 역시 일관됩니다. 러시아의 침공은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고 잘못된 행동이다. 그리고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원상 회복을 해왔던 게 우리 정부 입장 아니겠습니까? 민주당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아요. 중국, 러시아에게 우리가 눈치 보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또 아울러서 여기다 뭐 대미 자주파가 주도했다 이러는데 그럼 뭐 일본 정부도 우리 그 한국의 자주파가 일본 총리를 좌지우지했냐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런 식의 프레임 걸기 또는 이념적 주장에 기초한 반대는 좀 경계해야 될 겁니다. 야당 입장에서도요. 예. 자, 시청자들께서도 판단을 하시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했는데 중동 정세를 언급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합니다.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좀 갖춰서 비상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현지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 금융, 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을 최대한 찾아내서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 부처와 대통령실에서 이 불확실성이 확장되지 않도록 예. 각별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중동 상황에 대해서 우리의 외교안보적 입장을 정리하기가 굉장히 조금 쉽지 않은 예,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도 작용한 것 같아요, 불참에. 실제로 중동 전쟁은 곧바로 이어지는 게 오일 쇼크로 이어지거든요. 기름값 상승으로요. 예. 역사적으로 그 오일 쇼크가 3번 있었습니다. 73년도에 이스라엘과 중동 8개국이 전쟁을 해서 그 당시에 한 3, 4달러 하던 게 12달러로 한 4배쯤 올랐어요. 예. 기름값이 배럴당. 그리고 79년도에 이란에서의 정권 교체였죠. 팔레비 국왕이 그 호메이니로 바뀌면서 그 당시에 기름값이 12, 3달러 하던 게 40달러까지 올랐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이라크의 전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때도 기름값이 한 30달러 선에서 최고 100달러가 넘었어요. 그 당시에요. 120 최고로 한 120달러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우리로서는 가장 특히 우리는 중동의 그 기름 의존도가 높거든요. 석유 의존도가요. 그래서 여기서 원활한 수급이 안 되면 우리 산업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고 또 이 경우에 따라오는 게 뭐냐면 달러가 강세를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환율이 또 떨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면 기름값을 수입하는데 드는 비용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안보적 측면, 경제적 측면 또 더 나가서는 그 외교, 각 국가의 어떤 공조 측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으로서도 정권 초기에 아직 이제 오늘 장관 발표가 있었지만 부처 장관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상당히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조심스럽고 또 면밀하게 판단해야 될 사인 것 같습니다. 자,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진우 의원이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들어보겠습니다. 결정적 한 방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정치인이 자기 집에 현금이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얘기한 경우는 제가 처음 봤어요. 사실 이 현금이라는 건 차명재산이야 마찬가지거든요. 네. 국민 모르게 현금을 몇 억 썼다라고 하면 그 자체로 사실은 보통 스스로 물러나거나 했던 게 일반적입니다. 예, 하면 돼요. 예. 자, 지금 수입 대비 지출이 많다. 그게 한 8억 정도 된다고 한 건데 김민석 후보자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지난주에요. 한 2억 얼마 정도는 아들의 유학비로 전처가 부담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야 되는데 자꾸 사실관계를 다 뭉뚱그려서 얘기한다고 반박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5억 전후 정도의
돈을 지출한 것은 맞다. 예. 다만 증빙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지금 찾고 있다. 준비해서 소명할 거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예. 수입은 5억 정도인데 그 이상의 5억 정도를 쓸 수 있는 구조인가요? 어떻습니까? 뭐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예. 지금 김민석 의원이 후보자가 지금 세명한 것 중에는 경조사가 예. 2번 있었고 그다음에 출판 기념이 2번 있어서 거기서 일정한 현금 수입이 있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고요. 아마 그리고 지금 직접 본인은 해명을 하고 있지 않은데 국회의원 하면서 3선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을 2년을 했거든요. 예. 보건복지위원장을 하면 제가 얘기했는데 위원장 앞으로 오는 게 업무 추진비가 한 400만 원 정도가 매월 지급이 돼요. 월 400만 원이요? 예, 그거를 근데 어떻게 하냐면 자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고 나중에 그 영수증을 그 증빙 자료, 그러니까 왜 어떤 합리적 이유를 썼는지, 예를 들면 이제 상임위원장이기 때문에 민원인들도 만나고 또는 이제 상임위원들하고 어떤 그 회의할 때 밥을 사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쓰는 거거든요. 예. 활동비로. 그래서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걸 사후정산을 받습니다. 국회 사무처에서 해주나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직책 수당과 관련돼서 특정 업무 경비라고 해서 한 200 얼마가 계좌에 들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매월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 대략 한 650 정도 월 650이요? 예, 월 600만 원이 좀 넘는 금액이니까 그렇게 되면 1년에 한 7천만 원 가까이 넘지 않겠습니까? 그럼 2년에 거쳐서 한 그 1억 4천 정도 해명이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해명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무슨 강연이나 이런 기타 소득, 예를 들면 방송 출연하거나 강연하거나 TV 토론 같은 경우에는 그에 따른 그 수입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다만 김민석 후보자한테 좀 남는 부분은 그 부분은 좀 사과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현금이든 어쨌든 수입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청문회 과정에서 인정할 부분과 사과할 부분이 있고, 그러나 저 돈이 불법적으로 어떤 이 불법 자금을 받아서 고의로 은폐했거나 이러진 않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상임위원장을 2년 정도 했는데 상임위원장을 하면 월 400 정도의 업무 추진비가 나오고, 예, 또 200만 원 좀 넘는 또 그 특정 업무 경비라는 게 있어요. 특정 업무 경비도 200여만 원, 210만 원 정도. 예, 그러면 600에서 650만 원 사이 정도가 매월 상임위원장 몫으로 나오는데 개인 카드로 쓴 다음에 추후에 정산받고 입금이 되는 부분. 그렇습니다. 이어서 그게 본인 카드로 쓴 거면 본인 그 연말정산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한 1억 한 4천만 원 정도는 그 부분에 소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 그리고 경조사나 출판기념회를 하면 현금이 들어오는데 국회의원들이 다 이거 소득 신고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예. 지금까지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한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많은 국회의원들이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 들어와서 이게 많이 투명해지긴 했어요. 과거에 좀 제가 초선 때인데 저도 출판기념일 초선 때 한 번 했는데 그때 외에는 더 하지 않았던 것은 한 번 문제가 되고 나서 그 당시에 그 몇몇 의원들이 출판기념회 때 너무 많은 돈을 받는다 이런 의혹이 제기되면서 그 이후에 출판기념회가 훨씬 더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책을 구매한 만큼만 그 금액을 현장에서 받거나 심지어 아니면 출판사가 직접 와서 카드로 그 계산을 예. 현장에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현금 최근 들어와서 아주 투명하게 그 출판기념회를 소명하는 부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래서 저는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약간의 소득은 있었을 거로 보는데 그것이 그 주진우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큰 몇 억을 받거나 이러진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차례면 억 단위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뭐 예. 저는 그 정도 안팎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결혼식하고 또 조사도 한번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들어온 돈은 우리 관행상 하지 않게 아무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경조사비를 받아서 그 소득 신고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사실 뭐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예. 보기는 좀 찾아보기 어렵죠. 예, 그거는 일종의 그 세무당국에서도 일종의 그거를 그냥 관행으로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세무당국에 신고해야 되느냐? 물론 소득이 있거나 모든 소득 원천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또 관행이라는 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예. 김민석 의원을 올해 제가 봤지만 과거에 정치적 책임, 정치자금법 때문에 걸렸을 때도 지금보다는 정치자금법이 좀 정밀하지 못했을 때, 정비가 채 안 이루어졌을 때
당과 본인이 쓴 선거 자금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사롭게 자기가 재산을 증식하거나 돈을 좀 더 모으기 위해서 불법 자금을 받는 그런 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니다라고 좀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한 1분 정도 남았네요. 마지막으로 내일 청문회 그리고 그 이후의 일정을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내일 이틀간 청문회 할 거고요. 필요에 따라서 하루 더 할지 안 할지는 아마 간사간 협의가 있어야 될 거고요. 네, 지금 증인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예, 증인은 없는 상태입니다. 증인은 이제는 더 왜냐하면 지금 증인 채택을 해도 본인이 거부하면 나오지 않는 그만이기 때문에 나올 수는 없고요. 이후에 이제 청문회 보고서 채택 문제가 남아 있는데 청문회 보고서가 채택되지 합의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뭐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그 경우에 이제 여당이 단독 처리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해서 인사투표이기 때문에 이제 비밀리에 과반수 찬성이 있으면 임명 동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는데 저는 가급적 합의 처리하고 국회에서 본회의 표결도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여당 단독 처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단독 처리가 되면 그 여론에 따라서 또 여론이 어떻게 반응할지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그 400만 원 플러스 200여만 원 그 부분 업무 추진 및 특정 업무 경비는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과거보다는 달라져서요. 과거에 이제 이 국회에서도 특활비라는 게 있어서 현금으로 줬는데 그런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국회는. 그래서 국회는 다 그 돈에 대해서 사용처를 영수증으로 다 증빙을 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시청자들께서 되셨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듣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홍인표 전 원내대표였습니다. 오키나와가 내게 남긴 것. 남친 여친.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인사이드 아웃 2 이상의 만족감. 나를 이해해주는 영화. 무한한 상상력과 영상미. I'm gloated. Elio. If I could belong here, maybe I could belong on Earth too. 디즈니 픽사 엘리오 절찬 상영 중. 피곤해. 약국? 피로를 피할 수 없다면 아루나민 골드. 약이니까 다르지.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 나도 아루나민 주세요. 빨래를 빽빽하게 널면 냄새나. 넓게 널면 자리가 없네.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빽빽하게 빽빽하게 널어도 햇볕에 말린 듯 상쾌하게. 다운이 실내 건조 플러스. 소비 쿠폰은 현금 살포다. 코로나 지원금도 효과가 미미했다.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KDI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코로나 시기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줬더니 소비 증대 효과가 26.2%에서 36.1% 정도에 그쳤다는 겁니다. KDI 보고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KDI 측에도 직접 물어봤습니다. 수치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보고서의 핵심은 첫째, 가계 소비가 지원금 지급 이후 전년 동기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점. 둘째, 소비 증대 효과는 해외 선행 연구와 유사하거나 높은 수준이라는 점. 셋째, 향후에는 피해 계층을 더 세분화해 지원해야 한다는 점 등이었습니다. KDI 보고서엔 승수 효과가 분석 기간에 모두 발현되지 못하여 매출 증대 효과가 과소 추정됐을 가능성도 언급됐고 유의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민생 회복 소비 쿠폰에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아전 인수식 해석은 생산적 토론을 곤란하게 만듭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키나와가 내게 남긴 것. 자연산 타투. 트립닷컴이 내게 남긴 것. 호텔 최저가 보장에 라운지 이용권까지. 남는 여행 트립닷컴. 커피는 향부터 천천히. 보통은 그렇게 못하죠. 온종일 치열하게 사는 게 보통이니까. 보통의 하루에 메모드급 에너지 가득. 우리의 보통 날을 채우는 커피. 메모드 커피.
타임리스 뷰티 고훈진. 페브리즈 찐템인 거 아세요? 우리 애들 신발에도 뿌리고요. 청바지 자주 못 빨잖아요. 커튼에도 소파 정리 후에도 이렇게 페브리즈로 상쾌해졌죠? 강력 탈취로 냄새 리셋. 페브리즈. 오대영 라이브 마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